안녕하세요. 슬램키아의 신동훈입니다. 오늘은 슬램 덩크 스터디 9번째 시간으로 윤성호, 이재용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윤성호님부터 발표를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어떡하지? 전체 화면? 그러면 어떡하죠? 보기에 전체 모드.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 제목은 모노큘러 DSL Direct Sparse Localization in a Prior 3D Surfer Map인데요. 이게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내용입니다. 일단 제 소개 먼저 드리면 제 이름은 윤성호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 하고 있고요. 리서치 인트레스트는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슬램, 머신러닝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늘 발표드릴 내용이 이제 오른쪽과 같은 논문이고 2020년 이크라에서 억셉됐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이제 DSO 기반으로 해서 컨스트레인트를 추가해서 맵 상에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만 더 잘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 잠시만요. 이거를 살짝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살짝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이거 스크린쉐어 끄면 꺼도 괜찮은 건가요? 잠깐. 그 화면 공유요? 네네. 끄면 동영상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쵸. 끄고 전체 모드로. 네네. 지금 녹화하시는 분들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녹화는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제 전체 화면을 공유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검은색으로 된 게 이제 라이다 맵으로 다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은 맵이고 거기에서 이제 비주얼로 보는데 이제 DSO 기반이라서 이제 엣지랑 이런 덴스하게 나오는데 이제 초록색으로 된 게 이제 컨스트레인트를 요구 조건을 만족을 한 포인트들이에요. 컨스트레인트가 이제 요구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면 라이다 맵 기반으로 코렉션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까 보신 게 이제 유록에서 디피컬트에 해당하는 셋인데 그것도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디테일은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라이다로 만들어진 맵이 주어져 있고 그 위에서 카메라로 로컬라이제이션 한다는 거죠.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라이다 맵인데 결국에는 근데 여기에서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이제 썰프 맵이라고 그렇게 명명해놨어요. 이게 조금 다른데 이거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썰프 맵 뭐냐면 그 각 썰플들이 순서 없이 리스트된 것들의 모음인데 이게 3D 맵이에요. 썰프 맵은. 근데 이게 뭐냐면 각 썰플은 이제 3개의 컴포넌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복셀의 포인트 포지션이랑 각 포인트들과 그 주변의 그 포인트들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노멀 벡터를 구한 노멀 벡터 값이랑 그 다음에 복셀 사이즈에 따라서 이제 들어가는 레디어스 그 반지름 값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말씀 살짝 드린 것처럼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복셀 그리드 다운 샘플링을 해요. 그래서 복셀 그리드로 만들면 이제 포인트들의 개수가 좀 줄게 되고 그 포인트 복셀 그리드의 이제 포인트들은 이븐리 디스트리뷰트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복셀라이즈드 된 포인트들의 포지션과 각 포인트의 노멀 벡터, 그 다음에 레디어스는 왜 들어가는지 좀 찾아봤는데 이게 아마 그 다시 이제 다시 3D 맵으로 만들 때 그 레디어스 값을 알면 그러니까 각 포인트들의 그 사이즈, 그러니까 로컬 서피스의 사이즈가 에 따라서 이게 더 덴스하게 보일 수 있더라고요. 비주얼라이즈 관점에서. 그래서 레디어스도 저장을 하는데 알고리즘에서는 레디어스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컴포넌트를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썰풀이고 이 썰풀의 집합체가 이제 썰풀 맵, 3D 썰풀 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맵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하는 게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다고 했을 때 그러면 그 3D의 포인트들을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이제 프로젝션 시킬 수 있잖아요. 그 이제 렌더링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렌더링해서 만든 맵을 이제 세 가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하나는 뎁스 맵이고 하나는 벌텍스 맵이고 하나는 노멀 맵이에요.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예시로 나온 것처럼 이미지가 있고 아까 그 솔프 맵을 카메라 포즈가 제대로 주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그거를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벌텍스 맵이 이렇게 나오고 노멀 맵이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살짝 제가 조금 좀 컨퓨즈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벌텍스 맵이 제가 이제 이 논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 복셀 포인트의 포지션을 그냥 프로젝션 시킨 게 이 벌텍스 맵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혹시 그 익숙하신 분 이게 3D 라이다에도 많이 쓰일 것 같아서 혹시 잘 아시는 분 말씀하신 대로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랑 그 라이다 관계 알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네. 그 카메라 뷰로 라이다, 그러니까 3D 맵을 뭐 라이다라기보다 지금 앞서서 말씀하신 서펠 맵을 프로젝션 시켜서 XYZ 세 채널로 쓴 거를 버텍스 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통 그렇게도 많이 쓰거든요. 제가 말하는 분야는 오브젝트 리커그니션이나 이런 좀 다른 분야긴 한데 그쪽에서도 비슷한 용도로 써서 2D로 영상이 디파인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3채널짜리 XYG고 카메라 그 카메라 뷰에 트랙션 시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논문을 보긴 봤는데 여기서 벌텍스 맵이랑 노멀 맵은 로컬 좌표계에서가 아니고요. 글로벌 좌표계에서의 3차원 코디네이트랑 노멀 좌표계도 3차원 글로벌 코디네이트에서의 노멀을 그대로 표현하는 이미지입니다. 네. 부연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그럼 슬라이드에는 given a 카메라 포즈라고 되어 있는데 네. 저 카메라 포즈가 우리 그 버텍스 맵이라는 게 카메라 포즈에 렐라티브한 게 아니라 그 글로벌 오리진에 렐라티브 한다는 건가요? 렐러티브 이 카메라 포즈는 이제 글로벌 좌표계에서 카메라 포즈를 말하는 거고요. 그 진용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이게 다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글로벌 좌표계 스플의 카메라 포즈를 알고 있을 때 카메라 프로젝션 시켰을 때 맵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게 이제 예시가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이 있는 게 네. 여기서 지금 레디우스라고 나오는 게 레졸루션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레졸루션. 그러니까 지금 그 복셀로 다운 샘플링을 한 거잖아요. 네네. 할 때 각 복셀이 그 표현하는 그러니까 각 포인트가 표현할 수 있는 한계거리를 표현하는 게 레디우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첨언 하나 하면 아마 이 논문에서는 여기서 레디우스 설정이 아마 복셀 사이즈를 레디우스로 썼다고 제가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네네, 그래서 네. 복셀 사이즈가 아마 레디우스가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말이 좀 길게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그, DSO 알고리즘인데, DSO에서, 로컬 윈도우, 키 프레임의 로컬 윈도우 해서 이제 7개를 갖고 있나 봐요. 보통 7개의 이제 키 프레임 이미지가 있을 때, 그 이미지 간에 이제 포인트들의, 는 이제 트래킹 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포인트들 하고 되고 있는 포인트들은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제대로 됐다고 그러니까 그 GT하고 비슷한 그 트래킹 포즈가 있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서플 맵에 있는 평면 정보를 그냥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프로젝션 시키면 되니까 얻을 수 있고 그 1번하고 2번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트래킹된 포인트들이 이제 같은 평면을 공유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이제 트래킹 되고 있으니까 코릴레이션을 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스폰던스를 안다는 거니까 두 포인트들의 코리스폰던스를 같은 평면이 있다라는 위에 있다라는 그런 제약을 이용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GT 포즈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에스티메이트된 포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에러가 이제 뭐 DSO에 의한 어떤 미세한 에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GT로 보내고 싶은 게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인데 이 GT로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 간략히 설명하면 이제 이 평면에 있는 이 노멀 벡터랑 이 평면에 있는 노멀 벡터랑 이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컨스트레인트를 수식으로 넣을 수 있고 이거하고 이 GT의 컨스트레인트를 반영을 하면 이 델타 미세한 에러를 GT 쪽으로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 시스템 오버뷰를 보면 처음에 이니셜 포즈가 주어지고요. 주어지고 그 다음에 서프 맵이 그 위에 이제 포즈에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GT 포즈에 맞게 프로젝션 시켜서 벌텍스 맵하고 노멀 맵을 만들 수 있고 그때 이제 뎁스 맵을 또 이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포즈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고 모노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트래킹 그래서 DS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DSO를 그대로 돌려서 렐러티브 포즈를 뽑고 그 포즈가 있는 상황에서 이 두 개의 맵의 컨스트레인트를 이용해서 한번 옵티마이제이션을 더 해주면 이제 글로벌에 더 정확한 카메라 포즈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논문의 이제 포인트는 이 글로벌 컨스트레인트를 옵티마이제이션 할 때 그 호모그래피 컨스트레인트를 만들었다라는 이 3번이 컨트리뷰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설명드릴 건데 일단 간략히 노션을 말씀드리면 이제 포인트 B에서 포인트 A로 가는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뭐 다들 알다시피 리니어 알제브라 엘리먼트로 바꾸면 이렇게 스몰 SE3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로테이션 매트릭스하고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이 P를 이제 분해를 하면 로테이션하고 트랜슬레이션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픽셀 인텐시티는 어떤 그 이미지의 픽셀이 주어졌을 때 어떤 카메라 프레임이 이제 점이 되는데 어떤 카메라 프레임에 대한 픽셀의 인텐시티 그 자체를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DSO에 나와 있는 식인데요.
포토메트릭 레지듀얼 비트윈 호스트하고 타겟인데, 호스트는, 상상하시기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호스트는, 이전에 글로벌 좌표계 코렉션이 된 그런 이전 프레임의 그 좌표라고 생각하면 되고, 타겟은 이제 구해야 되는 타겟이라고, 타겟 이미지라고, 타겟 포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레지듀얼이라는 거는 이게 SVO 제가 예전에 설명드릴 때랑 비슷한 식인데, 타겟 이미지 인텐시티에서 이전 이미지 인텐시티를 빼면 되는데, DSO에서는 그냥 뺐는데, 그러니까 SVO에서는 그냥 뺐는데, DSO에서는 그 Affine Brightness 펑션을 이용해서 그 포토메트릭 캘리브레이션을 해준 거를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가 되자면, 여기 A를 그러니까 호스트 이미지, 이전 프레임의 이미지에 A를 곱하고 그거를 B를 더한 건데, 그 A하고 B는 그 Affine Brightness 펑션에 의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되게 작게 지금 그림이 되어 있는데, X축이 오리지널 픽셀 인텐시티고, Y축이 코렉티드 픽셀 인텐시티입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른데 인텐시티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조도가 다르면 그걸 이제 코렉션을 이런 리니어한 펑션으로 코렉션 시키는 게 어파인 브라이트니스 코렉션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이런 수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얘하고 동치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여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A를 또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 T가 나오는데, T는 이제 익스포저 타임, 카메라의 익스포저 타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T sub T는, T sub H는 호스트의 익스포저 타임, 호스트 프레임의 익스포저 타임이고, T sub T는 타겟 이미지를 찍었을 때 익스포저 타임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우는 이제 인버스 뎁스고, 인버스 뎁스는 그냥 3D까지의 이제 뎁스를 그냥 1 마이너스 뎁스 한 거고요, 단순히. 그다음에 노멀라이즈드 포인트는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러니까 더 자세히는 이제 DSO 논문에 나와 있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타겟 이미지에 픽셀 값이 이렇게 이 식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유도를 해봤는데, 이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이시는지, 그러니까 설명 그냥 들어보면요. 3D에 있는, 그러니까 호스트 이미지 관점에서 3D 포인트는 트랜스폼 H2 타겟 이미지로 한 거 하면 이제 타겟 이미지의 타겟 이미지 관점에서 3D 포인트가 되고, 그거를 K 매트릭스 카메라 인트리직 매트릭스 곱하면 이제 프로젝션 돼서 이제 픽셀 값이 나오는 거고요. 이 T를 다시 풀어보면 이제 RT로 나눌 수 있고, 그거를 나눠서 정리를 쫙 하면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제일 이 페이퍼의 컨트리뷰션 포인트인데요. 플레인 코에피션트가 이제 노멀 벡터랑 그 다음에 디스턴스인데, 이거를 이제 평면의 방정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노멀 벡터 곱하기 x는 이제 3D 포인트 플러스 b 하면 이제 0이 되는 게, 한 플레인에 있을 때 한 플레인에 있는 어떠한 점들은 다 이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호모그래피를 이제 이거 가지고 만드는데, 이거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포인트, 그러니까 픽셀
호스트 이미지, 이전 프레임의 이미지에 있는 픽셀에 호모그래피를 곱하면 이제 타겟 이미지의 픽셀이 되는데, 이 호모그래피는 이 식이 되는데, 이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여기 오른쪽 유도 과정처럼 나오게 됩니다. 설명 계속 들어보면 3D에 있는 포즈를 X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K 매트릭스 곱하면 프로젝션 돼서 이제 픽셀, 호스트 이미지의 픽셀이 되고, 이거를 타겟 이미지의 픽셀은 같은 3D 포인트 X를 H에서 T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곱해가지고 그거를 프로젝션 시킨 게 이제 타겟 이미지의 픽셀이 되는 거고, 그래 이렇게 곱하면 2번식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플레인 컨스트레인트는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데, 이거를 D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D를 마이너스 D로 나누면 그냥 1은 이 포메이션이 되는데요. 그 1은 그냥 이거가 되니까 얘가 여기 2번 식에 여기에 그냥 곱해지는 게 이 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1을 곱한 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정리를 좀 하면 x를 뒤로 빼고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고, 이 x는 아까 1번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x만 남기고 이거 인버스 취하면 이 x는 또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파트가 이제 호모그래피 매트릭스가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호스트 이미지의 어떤 픽셀에 이 호모그래피를 곱하게 되면 아까 평면의 방정식의 컨스트레인트를 가진 호모그래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스트레인트를 이런 식으로 반영을 했고요. 이제 이거를 옵티마이제이션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 될 변수들은 이게 8개 디멘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포즈, XYZ 롤피치와서 6개랑 그 다음에 브라이트니스 파라미터 아까 말씀드린 A하고 B 계속 8개가 되고요. 이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지임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플레인 이 N하고 D는 글로벌 좌표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로컬 좌표계로 바꾸면 이 T에 마이너스 T를 곱하면 그러니까 아까 노멀하고 디스턴스 있었잖아요. 이걸 곱하면 그 호스트 이미지 좌표계의 그 플레인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여기 좀 이거 곱하는 게 좀 왜 이거 곱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코멘트 좀 해주세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방정식이 그 DSO에 있는 그 포토메트릭 레지듀얼 방정식이고, 이거를 아까 저희가 구한 그 호모그래피의 컨스트레인트, 그러니까 플레인이다라는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한 호모그래피와 아까 좌표계 바꾼 거, 그거 세 개를 다 이제 한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게 오른쪽 식과 같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는 아까 스테이트 베리어블 이 세 개를 구하면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이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비선형 방정식이니까 제가 SVO 할 때도 설명드린 것처럼 테일러 익스펜션 하고 그거를 가우스 뉴턴 메소드 해서 이제 자코비안 구해서 이 델타 X를 바꿔가면서 최소화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을 최소화하면 그때 이제 스테이트가 이제 렐러티브 포즈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 스테이트 호스트하고
스테이트 타겟 이미지에 대해서 자코비안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면 사실 되는 거고요. 특이한 건 얘를 이제 두 개의 텀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중간 텀으로, 포인트. 타겟 이미지의 포인트를 중간에 넣어가지고 좀, 풀기가 더 좋게 만들었어.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DSO에도 이거 동일하게 비슷하게 되어 있고, 거기도 되게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걸로 옵티마이제이션 한다는 게 이 논문의 내용은 아니고, 이 그림과 같이 서플 컨스트레인트가 성립이 되는 경우랑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고 되어 있냐면, 맵이 인컴플리트하게 되어 있거나, 그러니까 이어지는 그 라인인데 그게 중간에 빠진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uncertainty, 에스티메이션 uncertainty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에너지 펑션은, 파이널 에너지 펑션은 결국 그 서플 맵 컨스트레인트를 반영한 에너지 펑션과 non constraint 에너지 펑션, 이거는 DSO하고 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친 게 최종 에너지 펑션이 되는 거고, 이 에너지 펑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는데, 이 DSO에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 포토메트릭 레지듀얼이 있는데, 그걸 허벌 로스를 이제 더해주고, 이제 반영해주고, 그 다음에 웨이트를 반영하는데, 이 웨이트는 이미지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심할 때 웨이트를 다운시키는 그런 웨이트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거는 DSO에 그대로 나와 있고요. 이 식을 이제 다 더하는데, 모든 키프레임에 대해서 모든 키프레임에 있는 것 중에서 모든 트랙트된 포인트들, 그 다음에 트랙트된 것 중에서 이제 P가 보이는, 그러니까 어떤 포인트들이 계속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프레임에 대해서만 더하고, 그 다음에 그 픽셀을 더하는데, 아까 그 복셀의 그 포지션 근처에 있는 이 패치에 대한 픽셀을 다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다 더한 게 최종 코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일러 익스펜션, 그 다음에 가우스 뉴턴 메소드 혹은 LM 옵티마이제이션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논문에서 또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어떤 거냐면, 디제너레이션 애널리시스를 했는데, 어떤 거냐면, surface struct가, 그러니까 surface struct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카메라 포즈가 유니클리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surface constraint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지, 그럴 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만 적어놨는데요. 여기에 대한 그 데리베이션은 서플리멘터리 그 머티리얼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좀 읽을 시간이 없어서 일단 결론만 적어놨고요. 어떤 거냐면, 셀프 컨스트레인트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케이스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싱글 플레인만 있을 경우, 그러니까 평면 하나만 이제 보이는 경우죠. 그 경우에는 앱솔루트 스케일,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비주얼 오도메터리, 모노큘러 비주얼 오도메터리처럼 동작을 하게 되고, 그때 이제 스케일 앰비규티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앱솔루트 스케일에 대해서 유니클리 발견할 수 없고, 그다음 글로벌 포지션도 구할 수 없다.
이제 평면 하나만 보는 경우, 평면 두 개가 패러럴하게 있는 경우에는 앱솔루트 스케일만 복원이 되는데 이제 글로벌 포즈는 못 구하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한 평면에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패러럴하지 않은 플레인에 있는 경우, 약간 제가 이해하기로는 휘어진 평면이라고 이해했는데, 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글로벌 로테이션하고 스케일은 복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D는 그냥 일상적인 경우, 그러니까 다양한 그 노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앱솔루트 스케일하고 글로벌 포즈를 디터민 할 수 있다. 그래서 분석을 수학적으로 다 해놔서 이게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해둔 것 같습니다. 결론을 설명해 드리면 DSL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거랑 DSO랑 비교했는데 이게 difficult 인 상황인가 봐요. 저기 유럽 데이터셋에서. 근데 DSO는 이게 에러가 이제 빨간색처럼 해놨고 여기 DSO는 망가지는데 DSL은 어느 정도 된다 하는 거고, 또 이제 분석해 놓은 게 아까 그 디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모든 컨스트레인트 수 대비 서플 컨센트레이트가 있는 퍼센티지, 그러니까 이거는 80%가 서플 컨센트레이트가 있는 거고 이게 20%만 서플 컨센트레이트가 있는 경우인데 그러면 서플 컨센트레이트가 적다는 거는 이제 에러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고, 그때는 이제 이 정도로 평균은 0.3 정도. 그래서 컨센트레이트가 높으면 높을수록 정확해진다. 이건 다른 방면으로 설명해 놓은 건데, 서플 노멀의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들의 비율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간단히 하면 이제 3차원에 있는 점들이잖아요. 서플이. 그러면 이게 아이겐 밸류가 3개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0.9 하면 이 아이겐 밸류 E1 대비 E2가 0.9 정도로 많다.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은 거의 그 세 축의 서플 노멀 개수가 세 방면 다 균일하게 있는 경우, 균일하게 많은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포인트들은 균일하게 다 없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될수록 트랜슬레이션 에러가 높은 걸 알 수 있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 셀프 노멀이 균등하게 많이 있으면 이제 잘 나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그 데이터셋에서 했으니까 AT, RP를 구하는데 렐러티브 포즈 에러랑 앱솔루트 트래젝토리 에러를 구하는데 그걸 5번 알고리즘 돌려가지고 거기에 대한 평균을 낸 거라고 하고요. 결과는 제일 잘 나왔다. DSO 대비, 그 다음에 빈스 모노 대비, 그 다음에 MSG 케이프에다가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 이너셜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랑 그 한 거 있거든요. 그거랑 대비했을 때도 잘 나왔다. 그리고 렐러티브 포즈가 이제 렐러티브 포즈 하려면 이제 끊는 길이가 필요한데 그 길이 하나가 이제 세그먼트 랭스라고 하는데 그걸 7m, 35m 이렇게 늘려가면서 했을 때도 잘 나왔다 하는 거고, 아래쪽은 맵에 그 서프 맵에 노이즈를 넣었을 때 그러니까 맵이 부정확하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잘 나왔고 0.5m 이상으로 노이즈가 많을 때는 깨졌는데 뭐 맵 퀄리티를 뭐 관리를 하면 되는 거다라고 저자는 설명하고 있고요. 런타임도 DSO 대비 거의 늘지 않았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그래서 렌더링 그 셀프 맵에서 vertex 맵하고 노멀 맵 뽑는 그 렌더링 타임 빼고는 거의 비슷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설명이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라이다를 이용해서 맵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럼 논문에서는 어떻게 그 맵을 얻었다고 나와 있나요? 뭐 알고리즘을 사용했다랄까? 그냥 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막 나와 있는 거는 없었는데요. 그냥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냥 GT 여기 데이터셋에 GT가 나오니까 GT 포즈가 나오니까 그거 대비 이제 쌓은 걸로. 매핑을 해서. 네. 그리고 네. 유록 데이터셋 안 써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주지 않나요? 네.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질문은 네. 이게 그러면 메인 컨트리뷰션이라는 게 그 호모그래픽 컨스트레인트, 플레인 컨스트레인트를 사용해서 네. 그 최적화할 때 활용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그 호모그래피라고 하면은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씬을 볼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그 씬 자체가 평면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에만 활용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 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이 케이스인데 이제 그 키프레임 이거는 아니지만 키프레임 간의 그 포인트의 코리스폰던스를 안다고 했을 때 네. 그 포인트들이 바라보는 어떤 서클 맵은 네. 동일한 평면이 그게 있다. 그러니까 그 포인트 픽셀 포인트들은 동일한 평면 위를 보고 있다라고 네, 가정을 그러면 하고 그 끝에서 설명 잠깐 해주 디제너레이션 어널리시스인가? 네. 거기서 C 같은 케이스가 그런 평면이 아닌 경우를 말하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패러럴하지 않는 평면인데 같은 그 평면 노멀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니까 네. 패러를 하지 않은데 같은 평면을 가지고 있다. 네. 같은 노멀을 갖고 같은 노멀. 네. 그래서 약간 같은 평면인데 휘어진 케이스 아닌가라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케이스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넘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혹시 더 잘 설명해 주실 분 계시면 코멘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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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또 질문 있으신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만약에 그러니까 이미지 피처에 해당하는 노멀이랑 그런 서펠 데이터를 얻을 때는 뭐 맵 자체에 이미지 피처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그때 그 시점에 추정된 카메라 포즈 기반으로 렌더링을 했을 때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건가요? 뭐 따로 이 네네. 맵에 이미지 피처가 따로 포함되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렌더링 했을 때 데이터를 그냥 네. 그대로 사용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DSO가 어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여기 기본 카메라 포지션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네. 그 에러만 조금의 에러는 그 컨센트레이트 하나만으로도 보정할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이 가정이 이제 DSO에서 나온 어떤 오도메트리가 나오는 거고 그 오도메트리하고 GT 간의 그 갭을 이제 컨센트레이트 하나 가지고 이제 풀겠다. 그러면은 이니셜 글로벌 포즈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시작을 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니셜 포즈를 뭐 뎁스 가지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네들이 했을 때는 그냥
GT를 주고 시작한 거로 되어 있고요. 논문에는.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GT를 이니셜 포즈를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0.3m 그다음에 5도 이하에서는 잘 됐다라고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여기 그냥 DSL 했을 때 0.3m? 그러면 아니구나. 네, 0.3m에 그 5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퍼터베이션이 네네. 있어도 보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네, 그러면은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발표해 주신 성우님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재홍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한을 예, 화면이 잘 보이실까요? 네네, 잘 보입니다. 예,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을 이지용이라고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필터 베이스드 에스티메이터랑 패스트 슬램 계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발표로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저는 지스트의 기계공학부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고 있고 학부 때에 뭐 로봇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무인 로봇들 많이 만들어 오다가 이제 기계공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석사로서. 석사 때까지는 이제 이니셜 내비게이션 시스템이랑 센서 퓨전 그리고 로컬라이제이션, 패스 플래닝 위주로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드론이랑 그라운드 비클의 협력을 통한 어떤 효율적인 패스 플래닝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슬램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패스 플래닝이랑 좀 슬램이 결합된 액티브 슬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이제 어떤 생산적인 좀 취미 활동으로서는 그 저널 리뷰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졸업 준비 때문에 좀 많이 참여를 못하긴 했는데 GDG 강주랑 에이지스트에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간단하게 파티클 필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를 이용해서 이제 슬램을 한 이제 패스트 슬램이랑 패스트 슬램의 개량화된 버전 2.0 그리고 패스트 슬램 2.0에서 좀 더 발전된 Gmapping이라는 연구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보통 모션 모델을 통해서 추출한 어떤 포즈의 샘플을 GPS나 뭐 어떤 라이다 같은 것들을 통한 메저먼트를 통해서 리샘플링이라는 어떤 기법을 통해서 컬렉션을 해서 향상된 포즈를 추정하는 어떤 에스티메이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구현이 굉장히 쉬운 편이어가지고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어떤 성능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샘플링 기법과 리샘플링 기법을 이제 계속 제안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에는 레어 블랙 웰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어떤 디멘전을 낮춰가지고 샘플링이 잘 되도록, 그러니까 적은 샘플을 통해서도 좋은 어떤 프리딕션이 되게끔 하는 기법을 사용을 했고 또 어떤 리샘플링 하는 주기를 또 웨이트의 베리언스를 통해서 결정을 함으로써 너무 많은 리샘플링을 수행을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패스트 슬램 2.0이나 그 매핑에서 좀 개선을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간략하게 EKF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EKF 같은 경우에는 익스텐드 카메라 필터로 해가지고 어떤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가정한 어떤 시스템을 어떤 런리니어한 어떤 형태로 해서 있는 모델을 자코비안 등으로 이제 리니어라이제이션 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필터입니다. 그래서 EKF 같은 경우에는 모델만 좀 정확하다면 근사와 오차가 어떤 적은 영역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 가능하긴 한데 좀 슬램에서는 좀 계산량이 파티클 필터보다 좀 많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램에서는 잘 쓰지 않지만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파티클 필터보다는 좀 더 적은 계산량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평이 있는데요. 파티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앞에 있던 익스텐드 카멜 필터와 달리 선형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 선형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서 자유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멜 필터에 비해서 되게 정확한 모델 없이도 어떤 일정 수준의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필터이고요. 샘플링을 통한 어떤 그 프리얼 스테이트의 또는 메저먼트 모델의 어떤 확률 버프 근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근데 성능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샘플링 수를 늘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을 어떤 관측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위험한 필터이고요. 리샘플링 과정의 약간의 조정만으로 어떤 계산량의 큰 변화 없이 다양한 형태의 센서들을 이제 섞어서 콜렉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통해서 파티클을 모아서 일단 그 파티클에 대한 모든 계산을 계속 매 루프마다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파티클 수에 따라서 EKF보다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좀 많아질 수가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슬램 문제에서는 오히려 어떤 그 더 적은 계산량으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도록 그 베스트 슬램이 어떤 알고리즘을 이제 제안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길게 말씀드렸지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시스템 모델이 되게 정확하다고 하면 EKF, UKF 등의 어떤 카멜 필터류를 사용하는 게 좋고 에스티메이터로 어떤 시스템 모델이 그 해석이 불명확해서 어떤 확률 모델에 기댈 필요가 있다고 하면 파티클 필터를 이용을 해서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기본에 어떤 충실한 슬램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쳤을 수 있게끔 기본에 굉장히 충실한 어떤 알고리즘인데 파티클 필터를 통해서 패스를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모듈이 있고 그리고 랜드마크 같은 경우에는 EKF에 기반을 해서 매핑을 랜드마크를 업데이트를 함으로써 포즈의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하나씩 지금 뒤에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로컬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몬테카를로 로컬라이제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매핑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다 센서나 소나 센서 같은 걸 통해서 랜드마크를 측정을 한 그 거리를 어떤 랜드마크가 측정이 됐는지 맥시멈 라이클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그 매칭을 한 다음에 각 그 스텝에서 하나의 랜드마크만을 활용을 해서 포즈를 이제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 랜드마크 업데이트 시에 그 랜드마크에 접근할 때 어떤 트리 구조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랜드마크 접근 시에 계산량을 줄였다라는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이런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각각의 어떤 랜드마크 형태나 뭐 로컬라이제이션 모듈을 변경한다든지 그 말씀드린 트리 구조의 어떤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알고리즘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포인트 형태로 작용이 되고 있는데 이걸 오쿠펜시 그리드 맵에 적용을 함으로써 성능을 향상시키고 실제 모바일 로봇 같은 것에서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패스트 슬램 2.0이랑 지매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슬램이 2002년도에 처음 발표가 됐었는데 그 다음에 패스트 슬램 2.0이 2003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쭉 비슷한 논문들이 이제 여기에 영감을 얻은 논문들이 많이 나오다가 지매핑 2007년에 등장을 했는데 이제 덕분인지 이제 급증을 한 다음에 비슷한 논문들이 쭉 많은 좋은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슬램의 프로블럼 스테이트먼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모든 그 프로베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전부 가우시안으로 표현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코브 어셉션을 따르는데
현재의 포즈는, 지금 현재의 어떤 컨트롤 인풋과 과거의 스테이트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거를 이제 모션 모델로 갖고 있고, 메저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포즈랑 어떤 결정된 랜드마크, 여기 NT가 그 결정된 랜드마크 인덱스고, 주변에 실제 랜드마크가 그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결정된다는 어떤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얻고자 하는 어떤 슬램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어떠한 특정 값이 존재했고, 현재, 이 t가 요 위쪽에 있는 경우는 지금 1이라는 맨 첫 번째 그 값에서부터 t까지 어떤 그 연속적인 데이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t라는 시점까지에서의 어떤 연속적인 메저먼트 값이랑, 제어값, 그리고 그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된 그 연관된 그 랜드마크들의 인덱스들, 그리고 실제로 맵, 그리고 근데 포즈가 이런 식으로 컨디셔널하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를 이제 저희가 슬램 프로그램으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팩토라이즈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파티클 베이스드 패스 에스티메이터랑 EKF 베이스드 랜드마크 로컬라이제이션 에스티메이터로 이제 통해서 두 개를 이렇게 분해를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걸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파티클 필터 패스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얻고자 하는 이 분포는 다음과 같이 그 현재까지의 어떤 관측값과 제어값, 그리고 랜드마크의 인덱스들의 그 조건이 맞는 포즈 트레젝토리를 이제 구하는 건데요. 현재까지의 어떤 포즈 트레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어떤 그 m개의 샘플로 이루어진 파티클들의 연속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 각각의 어떤 파티클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모션 모델에 맞춰서 지금 현재의 그 제어 입력과 방금 직전까지의 그 트라젝토리, 아니다, 포즈,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서 그 현재 포즈가 결정되는 그 확률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시는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컬렉션을 할 때 사용하는 임포턴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원하는 그 분포를 얻기 위해서 현재의 분포를 나누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게 됩니다. 파티클 필터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컬렉션, 그 리세플링 하는 형태인데요. 지금 보신 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제 근사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랜드마크의 로케이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랜드마크 그 트라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트라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첫 번째부터 지금까지 어떤 트라젝토리 연속된 것과 랜드마크의 어떤 포지션, 그 평균값, 그리고 그 분산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이제 총 K개의 랜드마크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 두 개의 변수가 다 K개만큼 있다는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의 그 파티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M개의 파티클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에는 그 2D 평면에서 동작을 하기 때문에 평균값, 그 랜드마크의 평균값도 X, Y 축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되고, 이제 코베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x2 매트릭스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노테이션이 아마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관측된 랜드마크가 지금 K라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런 지금까지 현재까지 입력된 그 제어 입력과 어떤 데이터 어소시에이션의 연속과 그리고 제어 입력 관측값 그리고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K라는 랜드마크가 현재 여기 존재할 수 있는 확률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베이지안 룰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베이지안 보시면 저희가 베이지안 룰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변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이런 그 폼을 좀 참고를 해서 이제 분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폼으로 이제 제가 볼 수가 있게 되고 여기서 마크업 옵서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 제가 마크업 옵서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이제 직전 과거의 스테이트하고는 이제 컨디셔널리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에만 의존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맞춰서 여기 위식을 아래로 같이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직전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에만 의존한다는 텀만 남겨두고 정리를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게 되는 거고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과거에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이제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수식이 정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이렇게 그 데이터 랜드마크가 이제 기존에 등록되지 않은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그냥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같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냥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랜드마크의 포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컬렉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좀 수식이 긴데 사실 베이지안 룰과 마크업 옵서션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정리를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그 관심을 갖는 값 같은 경우는 이 윗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윗부분을 이제 베이지안 룰로 분해를 하면 이제 다음과 같이 보이시는 이 초록색처럼 이제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이제 하면 밑에 같은 식이 되는데 위와 아래가 이제 같아지는 텀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고 결국엔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 부분에 비례를 하게 되니까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폼은 이제 지금 다음과 같은 이제 적분의 형태로 이제 제가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마크업 옵서션을 가지고 또 한번 근사를 하게 되면 이제 커런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 에비던스 같은 경우에는 커런트 스테이트에만 의존한다는 텀을 남기고 다 삭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그 측정값과 지금 랜드마크 그 인덱스 형태를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분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식이 되게 되고 이 수식은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관심 있는 값으로만 그냥 정리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비례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제 이거를 최종적으로 EKF의 어떤 근사화 수식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 확률 값을 그 EKF 어떤 리니어한 그 클로스드 폼으로 저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웨이트 임포턴스 웨이트를 이제 저희가 총 계산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었지만 이 랜드마크의 어떤 그 구조를 트리 형태로 이제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트리 형태로 유지하게 됐을 때의 좋은 점은 이제 어떤 저희가 지금 발견한 랜드마크가 뭐 예를 들어서 3번 랜드마크를 발견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지금 타임 컴플렉스 복잡도에 의해서 그 m 로그 k만큼의 그냥 계산 시간을 들이면 언제든지 이제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여기 트리 끝에 어디에 있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인 어떤 랜드마크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 패스트슬램의 디비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의 그 관측값과 제어 출력에 대해서 어떤 랜드마크가 관측이 되는지에 대한 확률로서 이제 말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같은 확률값 같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적분 포맷으로 저희가 분해를 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런 적분 포맷으로 분해를 하게 되면 어떤 이 확률값을 파티클 필터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이 샘플링된 확률값의 서메이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크업 옵서션을 가져와서 저희가 이제 현재 컨트롤 스테이트는 이제 직전 과거 이외의 스테이트와는 이제 상관없다는 점을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텀이 정리가 되는 거고요. 베이지안 룰을 사용을 해서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디스트리뷰션 형태로 변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수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폼을 통해서 이 랜드마크가 이제 확률을 구하게 되면 만약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관측할 랜드마크의 확률이 저희가 뭐 설정해 놓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적다고 하면 이제 새로운 랜드마크를 발견한 거라고 가정을 해서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등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랜드마크가 어떤 랜드마크일 때 가장 이 확률값이 최대가 되는 랜드마크 인덱스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어떤 의미는 사실 앞에서 설명드렸던 importance weight랑 이제 매칭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importance weight 파티클 모임들의 importance weight의 값이 최대가 되는 NT를 제가 구하는 문제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메알럴 오비스 디스턴스가 최소가 되는 NT를 고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최적화 방식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인덱스, 그러니까는 랜드마크 인덱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리샘플링을 위한 임포턴스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가 어떤 지금 랜드마크를 보고 있는지 결정이 되게 된 다음에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아니면 ICP를 활용을 해서 이 NT를 구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전체를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도 코드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이제 신차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에 설명드렸던 전체 파티클의 구성을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처음에 샘플링이 돼서 이제 여기서 샘플링이 돼서 이제 포즈가 이제 프리딕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그것이 이제 어떤 랜드마크인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랜드마크의 포지션을 업데이트를 하게 될 준비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 어소시에이션 NT가 이제 결정되는 부분을 제가 여기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뽑은 NT가 현재 새로운 그런 피처라고 하면 이제 그거를 이제 새롭게 등록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근데 알고 있는 피처라고 하면 이제 익스텐디드 칼말 필터를 돌려서 그거에 대한 포즈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측되지 않았던 피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기존 스테이트에 있던 그런 민과 커베런스를 그대로 가져와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엔 제가 NT가 결정됐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임포턴스 웨이트를 이제 갱신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다음 스테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리샘플링을 패스트 슬랭 같은 경우에는 매 루프마다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절트를 보시면 이런 모바일 로봇에 이제 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세워놓고 여기에 쏘를 가지고 여기 있는 돌들을 이제 바라보는데요. 로봇이 뭐 이런 식으로 패스를 지나갈 때 돌들이 이제 잘 관측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또 같은 그림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결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랜드마크들을 이제 이 로봇이 전부 다 관측할 수 있다고 할 때 이제 포즈가
좀 정확하게 측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만큼, 그러니까 좀 좁은 영역에서의 랜드마크만 관측이 되면 아무래도 포즈 정확도가 좀 떨어지고 그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봇은 계속 같은 곳을 도는 걸로 이제 시뮬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그게 좀 깨진 걸로 이제 결과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랜드마크 수가 관측할 수 있는 랜드마크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포즈 에러가 줄어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랜드마크의 포지션 에러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뭐 어느 정도의 레벨을 유지한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파티클의 수를 어느 정도를 가져가야 좀 괜찮은 성능을 보이는지에 대한 결과인데 한 50개 이상을 넘어가면 사실 파티클의 증가는 크게 성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어떤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같은 경우에는 빅토리아 파크 데이터셋으로 이제 패스트슬램 돌려본 결과인데요. 여기 잔디밭 같은 곳에서는 이제 슬립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오도메트리 정보만 가지고 봤을 때는 그 굉장히 패스가 안 좋은데요. 여기서 그 패스트슬램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보면 훨씬 그 트루에 가까운 어떤 패스를 이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루로 잡은 거는 그냥 GPS 데이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여기 보이시는 어떤 지도에다가 이제 그려 넣으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는 거고, 노란색 점으로 보이는 거는 이제 랜드마크로서 인식을 한 어떤 포인트들을 표시해 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유튜브에서 이제 쉽게 찾을 수가 있는 데모 영상을 하나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은 로봇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된 게 그 트루 포인트고, 지금 빨간색 십자가로 보이는 것이 지금 MCL로 지금 현재 로봇의 포즈를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고 있는 결과고요. 여기 보시면 초록불이 들어오는 게 바로 이 랜드마크를 인식했다라는 이제 표시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이제 랜드마크 파티클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같은 곳을 돌고 있을 때, 새로 그 랜드마크들이 이제 계속 좀 잘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회전함에 따라서 점점 정확한 포즈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 뭐 꼭 그런 것만 아닌데 이게 리샘플링이 계속 매번 발생함에 따라서 이제 생기는 어떤 문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코드로 작성이 됐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네, 여기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좀 하자면 파티클 필터 베이스의 어떤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통해서 이제 뭐 구현이 됐고, 그 다음에 랜드마크의 포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로봇의 포즈가 에스티메이션 된 거에 기반을 해서 그 EKF를 통해서 이제 랜드마크의 포즈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 나간다라는 점이 패스트슬램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 랜드마크의 어떤 코레스폰던스, 그러니까 민과 커베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 구조를 통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 랜드마크를 발견했다든지 아니면 뭐 현재 어떤 랜드마크를 관측했을 때 그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고정돼 있다라는 점을 이제 장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랜드마크를 이제 인덱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MLE를 이제 사용을 했다는 점이 또 특징입니다. 그래서 패스트슬램의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이슈를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면 어떤 실제 메저먼트 결과가 불정확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매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이 필요로 한다는 거고, 또 역시 그 포즈에 또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그 포즈가 불확실하다면 어떤 랜드마크에 지금 근처에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이 결과적으로 어떤 모든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나 지도 생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패스트슬램에서는 일단
모션 모델의 어떤 노이즈를 개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개선한 방향은 이제 메저먼트 값을 이제 그 모션 모델에 추가를 함으로써 이제 개선을 했는데요. 뒤에서 자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저먼트 앰비규어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매핑에서 어떤 좀 그 G매핑에서 활용한 센서는 라이다인데요. 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샤프한 어떤 라이클리후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을 반영을 한 어떤 모델링을 통해서 정확도를 높이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너무 과도한 리샘플링이 일어나지 않도록 리샘플링 타이밍을 조절하는 데 또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또 발표를 좀 간단하게 그 패스슬램 2.0 같은 경우에는 변경점만 일단 정리를 해왔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는데 샘플링 할 때, 포즈를 샘플링 할 때 결국에는 그 앞엔 달라진 점은 지금 메저먼트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좀 이 컨트롤 인풋이 실제와 좀 다를 때 부정확한 점들에 좀 강건하다는 장점을 얻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어떤 더 정확도가 향상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독특한 점은 그 지금 뭐 싱글 파티클을 통해서 이제 컨버전스 할 수 있는 어떤 폼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증명이 길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일단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실 여기에 그 포즈를 처음에 샘플링 할 때 메저먼트 데이터가 이제 들어간 덕분에 어떤 클로즈한 폼이 돼서 이제 파티클이 한 개만 있어도 컨버전스 할 수 있는 형태가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처 매니지먼트라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이거는 그냥 수식은 이렇게 로그워드를 통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 로그워드라는 게 실제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랜드마크가 네, 저희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지도 내에 이제 있을 확률이 높으면 포지티브로 하고 없을 확률이 높으면 이제 네거티브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그 지금 현재 포즈 그러니까 포즈와 어떤 관측 값에 대해서 모든 그 랜드마크 후보를 다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관측될 확률이 낮은 랜드마크를 그냥 제외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성능을 좀 향상시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지 않는 랜드마크를 이제 고려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점선으로 원래 이렇게 오차가 나야 될 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이제 좀 정확하게 나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뭐 이거는 뭐 사실 그냥 가져왔는데 오도마트리 정보만 가지고는 그 빅토리아 파크 데이터셋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데 패스트셀 2.0 파티클 하나만 가지고도 되게 정확한 데이터가 잘 나오고 중에서 여기 말씀드렸던 피처 매니지먼트를 활용을 하면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매핑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또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옵저베이션 그 라이크후드에서 라이다 센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첨예한 이런 포인트 그 라이클리후드를 갖게 되는데 뭐 굉장히 이렇게 넓은 영역에서 이제 샘플링을 하다 보면 굳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섞여 들어가게 돼서 이제 안 좋은 정보가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어떤 그 임의의 어떤 영역을 먼저 제한을 함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계산적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가 되게 되고 정확도도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태는 리커시브한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것 덕분에 성능이 향상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점만 지금 가져온 건데 리커시브한 폼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고 방금 말씀드린 그 라이클리후드가 그 관심 있어 하는 그 영역으로만 제한을 함으로써 저희가 리샘플링을 할 때 신경 써야 되는 영역을 이제 확 줄여서 이제 훨씬 더 적은 영역에서 이
임포턴스 웨이트를 계산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어떤 계산량을 갖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샘플링 같은 경우에도 굳이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임포턴스 웨이트가 이제 일정 베리언스 이상으로 벌어지게 되면 이제 그때만 리샘플링을 수행함으로써 훨씬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 적용되어 있는 어떤 수도 코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데요. Gmapping 같은 경우에는 로스에서 뭐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로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오픈슬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Gmapping 모듈 그 코드를 이제 로스로 포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논문에 있는 수도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처음부터 하나씩 보게 되면 어떤 현재 트래젝토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포즈 값과 그 임포턴스 웨이트 그리고 지도 정보 형태로 일단 시작을 하게 되고요. 지금 현재 포즈는 과거의 포즈와 제어입력 간의 어떤 프레딕션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현재 포즈 값이 지금 원래 과거의 그 지도 값의 지도를 가정을 했을 때 메저먼트 값을 그러니까 라이더 포인트랑 이제 매칭을 해서 어디가 그 나의 포즈가 돼야 되는지를 이제 최적화를 하게 돼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결과를 통해서 지금 포즈를 추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그레디언트 디센던트 아니면 ICP를 활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XT가 이제 그 매칭이 실패하게 되면 스캔 매칭을 통해서 그 저희가 원하는 어떤 영역으로 돌아오지 않게 되면은 그냥 메저먼트 데이터랑 지도 데이터를 활용한 어떤 포즈의 결정을 하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그냥 제어입력만 가지고 일단 포즈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현재 포즈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어떤 임포턴스 웨이트 같은 경우에도 메저먼트 데이터를 이렇게 이러한 형태로만 그냥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저희가 어떤 포즈를 그 메저먼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적극 활용을 해서 포즈의 정확도를 높이게 되는데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 포즈랑 이제 컨트롤 인풋 그리고 맵 그리고 메저먼트 간의 어떤 라이클리후드를 통해서 이제 컬렉션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역시 칼만 필터의 클로스 폼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정리가 되게 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시면 설명을 더 드리려면 사실 여기서 만약에 매칭이 실패했으면 그냥 이 안쪽에 있는 부분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바로 스킵을 해서 이쪽으로 와서 이제 맵을 현재 포즈랑 특정 값을 통해서 그냥 그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이거는 그리드 맵을 기반으로 Gmapping은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에 그 실제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계속 누적을 시켜가면서 그게 있으면은 이제 포인트를 채워넣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포인트를 채워넣지 않은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여기 밑에 코드를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Gmapping의 그 하나의 또 컨트리뷰션으로서 웨이트 임포턴스 웨이트가 특정 베리언스 안에 뭐 들어온지 안 오는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게 그 베리언스가 너무 이제 커지면 그때서야 이제 리샘플링 해서 좀 효율적으로 리샘플링을 수행하는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 뭐 이런 캠퍼스 맵이 있는데 1.75km를 이제 주행을 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한 250m by 250m에 되는 지도인데 이거를 30개의 파티클을 통해서 이제 결과를 이렇게 낸 부분입니다. 나쁘지 않게 잘 표현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28m by 28m의 어떤 인텔 리서치 맵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 되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확대해서 봐도 나쁘지 않게 추천이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MIT 킬리안 코트 같은 경우에도 1.9km 되는 아주 긴 거리를 이제 로봇이 돌아다녔는데, 여기는 좀 복잡한 구조여서 그런지 80 파티클 정도를 가지고서야 좀 잘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파티클 수에 따라서 어떤 특정 데이터셋이 잘 지도가 만들어지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비교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00개 좀 넘는 뭐 그런 거 안에서는 대부분 데이터셋이 다 성공을 했고, 여기 보시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리샘플링 하는 주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베리언스가 너무 증가하게 되는 어떤 부분, 특히 새로운 어떤 그 코너를 만나게 되는 점이라고 할까요? 이거 루프가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주로 이제 그 임폴턴스 웨이트가 계속 엄청 크게 안 좋아지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만 주로 리샘플링을 이제 수행하게 돼서 그때 굉장히 정확한, 효율적으로 정확한 지도를 얻을 수 있는 그 형태가 되었다라고 일단 보여주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결론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패스트 슬램 같은 경우에는 좀 아주 심플한 구성을 지니고 있고, 좀 기본에 충실한 덕분에 어떤 로컬라이제이션 모듈 및 어떤 매핑 모듈에 좀 원하는 기능들을 추가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부분이라든지 뭐 로컬라이제이션 모듈만 다른 걸로 갈아 끼워서 써본다든지 그럴 수 있는 좋은 점이 있고요. 그래서 슬램이 잘 안 될 때, 왜 안 될 때 이렇게 왜 안 되는지 이렇게 파악하기가 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뭐 복잡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볼 수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해당 부분에 좀 특정 휴리스틱을 추가해서 또 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완성하기 용이해서 프로토타이핑 용도로 활용하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비전 및 뭐 정보 이론 등 같은 거에 좀 다소 익숙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슬램 알고리즘이라 생각을 해서 많이 들여다봤었고요. 그리고 패스트 슬램이랑 패스트 슬램 2.0 그 G매핑으로의 발전 과정을 볼 때 어떤 모바일 로봇에 같이 이렇게 뭐 많이 실 수 없는 그런 제한된 컴퓨테이션 리소스를 가진 환경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한된 슬램 알고리즘으로서 좋고, 이제 계속 그 부분을 이제 살려가면서 계속 개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형태로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신 패스트슬램이나 G매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 2D 맵 상에서의 파티클 필터랑 칼먼 필터를 이용해서 로컬라이제이션이랑 매핑을 하는 방법론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혹시 이제 그 이후에 그 패스트슬램의 그 계열들이 보여주신 그래프에서 굉장히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수행이 됐는데, 예. 그를 어떤 3차원 공간상에서의 좌표에 대한 그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으로 확장한 연구들이 있을까요? 혹시 없다면, 아니면은 잘 그쪽으로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어떤 점에서 뭐 칼만 필터나 아니면은 파티클 필터 기반의 방법들이 3D 쪽으로 확산이 안 됐을까요? 사실 제가 그 주로 연구하는 부분이 그라운드 비클 쪽이었기 때문에 제 3D를 통해서 연구하는 걸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3D 포인트를 가지고 패스트 슬램을 구현한 거를 제가 본 적은 없는데, 혹시 다른 분들 중에 보신 분들 있으시면 코멘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뭐 왜
안 쓰냐고 생각을 하시면, 생각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보통 3D 포인트 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던 그 논문 같은 경우에도 어떤 컨스트레인트를 가지고 최적화를 하는 어떤 텀들이, 그런 모듈들이 존재를 했었는데, 패스트슬램은 사실상, 그런 최적화를 진행하지는 않고, 크로스폼을 갖고는 있지만, 그냥 EKF를 통해서 그냥, 현재 포즈랑 입력된 제어 입력, 그리고 라이다 센서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 라이다 센서의 측정 메저먼트 모델 가지고 그냥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포즈가 한번 깨지게 되거나 하면 사실 좀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사실 3D에서 더 쉽게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이 하나 더 늘었으니까요. 저희가 로봇의 컨트롤 인풋에 대해서 훨씬 노이즈를 많이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좀 패스트슬램 기반의 3D 매핑은 좀 잘 안 되지 않나. 만약에 한다면 그 로봇에 고정돼 있는 그 라이다나 관측 모듈이 굉장히 정확한 형태로 이제 회전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스캔을 해서 내가 뭐 그거를 이제 누적을 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되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이제 까딱까딱 틸트일까요? 틸트를 이제 바꾸는 식으로 해서 지도를 그려나가면 나쁘지 않은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면 좀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예전에 파티클 필터 가지고 패스트 슬램 쪽은 아닌데 그냥 로컬라이제이션에서 이제 몬테칼로 로컬라이제이션을 그 60OF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쓰려고 했을 때 제일 문제됐던 게 그 파티클 컨버전스가 되는 것까진 좋은데 파티클 필터가 결국 계속 그 뭐라 그래야지 좀 넓게 파티클들을 펼쳐놓고 다녀야 되는데 그 차원이 커지니까 필요로 하는 파티클 수가 되게 크게 늘어서 그게 좀 뭐라 그러지? 그 보통 그 디제너러시가 생긴다고 이제 뭐 수렴이 너무 돼 버려가지고선 추정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그 차원이 6개 혹은 뭐 관리하는 벡터가 이제 7개나 6개나 이렇게 확 올라가 버렸을 때 그 파티클 필터가 에스티메이터로서 그 조금 더 처리를 해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서 로컬라이제이션도 좀 어려웠어서 아마 슬램은 더더욱이나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전에 그 60UF 포즈 에스티메이션에서도 어쨌든 파티클 필터를 적용하려고 보니까 생각보다 그 컴퓨테이션이 실용을 하게끔 하려면 컴퓨테이션이 많이 들어서 그냥 그 다른 논문에서 파티클 필터를 하이 디멘셔널 파티클 필터를 사용할 때는 좀 뭔가 해줘야 되는 처리법들이 좀 있다고 그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파티클 필터가 굉장히 그 로컬라이제이션 쪽에서 정확도가 좋다라고 많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이제 2D 매핑 할 때는 적용되는 것들을 저도 종종 봤었는데 3D 쪽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질문이 있는데요. 예. 좀 1차원적인 질문들이라서 일단 UGB의 경우에 보통 평지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평지라도 언덕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3D라고 봐야 되겠죠? 뭐 그렇게 보셔야겠지만 어떤 점에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건지 좀. 그냥 그 언덕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이제 언덕의 높낮이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고 하니까 이거는 2D 슬램으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예, 보통,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일단 그래서, 네네. 예, 그래서 보통 오코펜시 그리드맵을 2D로 이제 그릴 때는 사실, 지금 현재 그 지도가, 뭐, 최소 높이는 얼마고, 최대 높이는 얼마고, 이런 걸 사실 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맥스 그 높이를 넘으면 그냥, 걔는 안 보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제외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G매핑 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오큐펜시 그리드 맵인 거죠? 예, 맞습니다. 구현체인 거죠? 예, 구현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스캔 매칭 할 때 ICP나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예. ICP는 제가 잘 알겠는데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부분인가요? 사실, 제가 이거 코드를 본 지가 꽤 돼서 그렇긴 한데, 말 그대로 근데 저희가 최적화를 한다고 하면, 네네. 저희가 그냥 어떤 그 로스 펑션으로 제일 이제 좋은 값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냥 최적화할 때 사용하는 예.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 비교 대상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ICP라고 하셔가지고 이게 뭐 어떤 건지 저는 ICP가 이제 점군 간의 정합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 헷갈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였군요. 예, 맞습니다. 제가 코드를 좀 대충 봤었었는데, 네네. 그 오픈슬램 네네. G매핑에 보면 그 스캔 매처 부분이 있습니다. G매핑 쪽에 거기 보시면은 그냥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레디언트 디센던트를 활용한 방식이고 하나는 그 포인트를 통해서 할 때 이제 ICP를 가지고 매칭하는 두 가지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뒤에 말미에 쉽다고는 해주셨는데 유도 과정 자체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probabilistic 이제 베이스 디어럼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 유도는 이렇게 되게 좀 복잡한데 코드는 좀 쉽게 다 짜여져 있나요? 아니면은 복잡한가요? 예, 코드가 정말 쉽게 그런가요? 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G매핑만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예, 그 페이스트 슬램 같은 경우는 또 돌아다니는 코드가 하나 있었었는데요. 제가 하나 지금 화면 계속 보이시는 거죠? 네네, 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아까 잠깐 보긴 했었는데 이거는 아까 오픈슬램이었고, 네, 이거를 어느 분이 짜놓으셨는데 C로 다 짜놓으셨는데요. 예, 굉장히 유출 안 됩니다. 한 218페이지, 218라인으로 그 코드 하나가 전체를 그 뭐 피처 부분이나 뭐 로봇 움직이는 부분 같은 거는 좀 구분이 돼 있긴 한데 슬램 알고리즘 돌아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아시다시피 모델 같은 프릭션, 그러니까는 모션 모델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오도메트를 회전한 거에 따라서 그냥 더하기만 해주면 되고 뭐 얼마만큼 회전인지도 다 나오고 랜드마크 업데이트하는 것도 그냥 2x2 그러니까 2x1 벡터의 어떤 칼말 필터가 뭐 각 랜드마크별로 m개 그냥 사실 함수는 하나만 있어도 파티클 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되게 컴팩트하게 짜여져 있는데 이 인베디드 보드에서 돌린다고 하면은 이게 실험해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일반적으로 우리가 딥러닝 하는 거 사용할 때처럼 제슨 보드나 아니면은 나노 같은 이런 데서 원활히 돌아가는가요? 아니면은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훨씬 제손까지 가지 않아도 그냥
아두이노? 더 저렴한 아두이노는 좀 힘들 것 같고 아두이노는 네, 힘들지만 그 픽소크를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네. 그 ARM 기반의 어떤 보드 같은 경우에는 네.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트메가 쪽은 좀 너무 메모리도 작고 그래서 네. 좀 힘들 것 같은데 네. 예, 메모리 충분한 인베이드 보드에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아마 그냥 첨언하자면 라즈베리파이나 이런 데서도 그 알고리즘 자체는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파티클 기반이다 보니까 네. 파티클 개수가 컴퓨테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갖고 아, 그거에 이제 그 파티클 수를 낮추면 쓸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은 실시간이나 이 정도로 돌리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이 없으시면 지용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인데 이지훈님 그리고 김선원님께서 피날레를 장식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오늘은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